행정사 2차 계약법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 9월 26일 토요일 날 금년도 제8회 행정사 2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계약법에 관해서는요 지난 7회 때 작년도 시험과는 달리 불의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작년도 계약법의 문제는요 비중이 떨어지는 3순위 문제들을 갖다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요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가장 중요하고 논점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엄선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출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버리게 되면은요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을 갖다가 많은 걸 갖다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갖다가 내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묻는 논점과 다른 내용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그때는 고득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논점을 벗어나게 되면 아예 점수 자체를 갖다가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40문제는요 전통적으로 사례형 가불병의 문제로서 20점 20점 독립한 문제를 갖다가 두 개 도급 계약에서 냈습니다. 이 도급 계약에서 도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가요 도급 계약을 통해서 완성된 소유권 귀속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귀속 특약은 유효라고 하는 것이 바로 2.1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도급 계약을 통해서 완성된 건물을 갖다 인도하고 나서 그 위에 그 완성된 목적물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여부하고 이 경우 수급인의 담보 책임과 그 담보 책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했죠. 그 다음에 약수령 20점 문제는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약수령 문제도 가불병의 관계를 갖다가 위주로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약수령을 갖다가 약수를 해라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역시 두 문제는 가불병의 관계로 줬고 그 다음에 단순 약수령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세 문제는요 동시행 항변권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빠진 매수인도 잔금 지급기일이 되면 당연히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갖다가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건물 또는 공작물의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부 다 우리 예측 문제집이라든가 실전 예상 문제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요. 자주 쓰신 분들은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얻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요. 1차하고 2차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차는 모범 답안을 갖다가 작성을 해놓고 많이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양을 갖다가 조절하는 연습. 이것만 하시면은요. 충분히 계약법 민법 점수는 고득점 하셨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기출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모범 답안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문제를 갖다가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커다란 논수령 문제, 약수령 문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40점 이런 논술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문제 1번 2018년 10월 10일 갑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가로쳐 놓으세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 X토지에다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때 2018년도 10월 10일 날 공사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X토지 위에다가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따라서 이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졌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 교체가 불가능한 거죠. 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Y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건축업자 을과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X토지에다가 Y라고 하는 건물을 갖다가 지어달라고 이렇게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공사대금은 10억 원, 공사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그래서 공사기간은 6개월 지나는 거니까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2019년도 여기 6 더하게 되면 4월 10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4월 10일을 완공기일로 한 거예요. 같은 날 계약대금의 명목으로 총 공사대금의 10%를 갖다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대금은 10억이고 따라서 계약금은 1억을 갖다가 지급한 거예요. 계약금 1억을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되고 나서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 도급인의 검수를 거친 뒤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Y단독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축업자 수급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인 갑의 이름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다. 약정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물음 1입니다. Y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가로쳐 놓으시고 Y단독주택이 완성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가로쳐 놓으시고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묻는 것은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묻고 있고 법적 성질을 갖다 묻고 있고 그 다음에요 소유권 귀속을 갖다가 묻고 있는 거죠. 소유권 귀속에 관한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따보게 되면 묻는 걸 위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례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목차는 커다랗게 문제의 제기, 문제의 논점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문제의 제기 또는 문제의 논점입니다. 그러면 논점은 뭐예요? 이 계약에 있어서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이 도급계약이 계약을 통해서 제작물 공급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 그 차이점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되고 그러면 이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갖다가 당사자가요 특약으로 처음부터 도급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 약정은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그 두 가지를 갖다 묻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갖다 하시고 두 번째 목차는 뭐예요? 두 번째 목차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본사례에 있어서 계약의 법적 성질이죠. 법적 성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때 소유자는 누구냐? 소유권 귀속이죠.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계약, 그 계약에 의해서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은 누가 되느냐? 소유권 귀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의 해결이 나오겠죠. 문제의 해결 또는 사안의 해결 이렇게 목차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문제 제기가 들어가고 문제의 해결, 사안의 해결 또는 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묻는 거 그대로 계약의 법적 성질하고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기본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따받게 되면 항상 잘 보신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목차 구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문제 자체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힌트를 주거든요. 그 힌트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갖다가 예시를 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요 이 모범 답안은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다 표시는 해놓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요 중요한 것에 대한 키워드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책임입니다. 본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법적 성질이 제작물 공급 계약인가 아니면 도급 계약인가 이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사안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제작물 공급 계약과 도급 계약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다가 본 사안에서 계약의 법적 성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자, 2번 제작물 공급 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돈 받고 넘겨주니까 매매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이 제작물 공급 계약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도급의 성질도 갖고 있고 완성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대금 받고 파는 거니까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 법률은 매매 계약을 갖다 적용할 것이냐 도급 계약을 적용할 것이냐 차이점은 간단하죠. 그래서 교환이 불가능한 특정물을 갖다 했을 때 즉 부대체물 교환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도급 계약의 성질로서 도급 계약이 적용이 되고 교환이 가능한 대체물일 때에는 매매 계약 규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갖고 있는 거죠.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대체물이에요, 부대체물이에요. 대체물이 아니고 부대체물, 그래서 특정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특정물로서 부대체물일 때에는 도급의 성질을 갖다가 띠게 된다. 따라서 3번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갑은 특수한 기능과 외관을 가진 Y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건축업자 을과 약정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계약은 단순한 제작물 계약, 제작물 공급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 도급계약이니까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그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냐? 자, 로마자 3번에 보면 도급계약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분량을 갖다가 많이 쓰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는 판례 태도만 적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고득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론을 갖다가 내려준 거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 지정 특약의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특약에 따라서 도급인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것은 유효가 되고 따라서 갑이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근데요, 그렇게 쓰다 보면 조금 밋밋하잖아요. 조금 분량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의를 써준 겁니다. 도급은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서 완성된 목적물이 원시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가가 중요한 법률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느냐,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을 했느냐,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을 했느냐, 이걸 교과서 기본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번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했을 때에는 도급인 소유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도급의 경우에는 가공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공은 뭐예요? 가공은 재료를 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덧붙여 가지고 만들게 되면 기술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료 제공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따라서 이때 가공의 법리는 도급 계약에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불문하고 소유권은 재료 제공자인 도급인 귀속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소유권 지정 특약이 없으면 재료 제공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 3번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 동산일 때에도 당연히 수급인 소유가 된다. 근데 부동산인 경우 건물 완성 도급 계약인 경우입니다. 자, 건물 완성 도급 계약인 경우 자 특약이 있었을 땐 특약이 유효죠. 도급이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다고 하면 그 특약에 의한다. 따라서 판례는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로 하기로 한 경우나 공사 기성고율에 따라 상당액의 공사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라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도급 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재료를 갖다 제공하면 도급인이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수급인이 재료를 갖다 제공을 했을 때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보면 판례는 수급인 귀속설의 입장입니다. 왜? 특약이 없으니까. 따라서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하고 수급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 이후 대금 지급이 없으면 자기의 소유물로 유보할 수 있다. 즉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은요. 실제 시험장에서 안 써도 되셔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써주게 되면 가점을 받는 거죠. 가득점. 그래서 이때 득점을 갖다 더 받기 위해서 2번을 갖다가 추가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 자 그래서 빌린 돈이 있어서 그 빌린 돈 갚을 목적으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 그래서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 갑이 토지에다가 채무자가 집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집 지어주기로 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 명의자인 채권자에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가 중요하죠. 대내적 소유권은 건축자인 채무자가 신축 건물을 원시 취득하고 이때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당사자의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똑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즉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소유권 지정 특약 효력이었고 채무자가 원시 취득하고 변제하지 못했으니까 그 물건을 갖다 대신 변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을 했을 때는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 보시고 그 다음에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한 거 이런 것들은 고득점을 위해 가지고 답안을 갖다가 작성하는데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거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로마자 4번에 보면 문제 해결이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급인 원시취득이죠. 그러나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을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로 합의하는 경우에 그 합의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된다. 따라서 사안에 있어서 갑과 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된다. 쉬운 문제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많이 쓰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요. 이걸 갖다가 2줄 정도 간략하게 쓰시게 되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음 2번입니다. 자, Y 단독주택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완성이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갑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이후가 되겠죠. 2020년도 5월 6일 날 그 주택의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의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주택이 붕괴가 우려된다는 얘기는 심각한 하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Y 단독주택의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보세요. 여기 2번 문제도 역시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문제 보게 되면 계약 해제 여부죠.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를 갖다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여부죠. 손해배상을 따게 되면 담보책임의 기간이 문제가 되고 수급인의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의 기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범위. 그래서 목차를 갖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여기다가 문장을 갖다가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예시된 모범 답안 문제 제기를 갖다가 보세요. 자, 갑에게 인도된 건물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 갑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여부하고 이 경우 수급인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갖다가 수급인 을이죠. 수급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출제자가 물어본 걸 갖다가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 여부는요. 원칙,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중요한 건 완성된 목적물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 목적물을 갖다가 목적물로 쓰지 않고 완성된 건물이라든가 토지, 공작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예외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 도급계약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또는 토지 공작물이 완성이 됐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자, 수급인 을로부터 Y 건물을 갖다가 완성해가지고 도급인 갑이 인도받았기 때문에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붕괴 우려가 발생된 것이므로
도급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게 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 여부인데요. 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서 1번 권리행사 기간이죠.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입니다. 이 수급인의 담보책임은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대로 가겠지만 여기선 지금 현재 특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거라 1번에 보면 민법은요, 그 법조문에서 숫자 조문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은 하자 보수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계약의 해제와 같은 거. 자, 수급인이 잘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한다,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세 가지가 담보책임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권리행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이 끝났거나 그 다음에 목적물에 인도가 되고 나서는 1년을 적용받습니다. 1년. 따라서 목적물의 인도를 했다가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은요, 특칙을 뒀어요. 특칙. 그래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토지 목적물, 그 다음에 건물 목적물 또는 집안공사의 하자에서는 인도가 되고 나서 5년이고, 다만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조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일 때에는 그때는요 10년을 갖다가 담보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자면 인도받고 나서 1년인데, 이것이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집안공사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인도하고 나서 5년이고, 그 다음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금속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일 때는 그때는 인도받고 나서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Y라고 하는 건물은요 특수한 외관하고 그 다음에요 기능을 갖다가 요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요 1년의 담보 책임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5년 아니면 10년의 기간을 갖다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 인도받고 나서 1년 단지 지난 거죠. 4월 10일이 만료점이니까 한 달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든가 10년의 기간을 경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판례에 따르면 여전히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에 보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원칙 1년이고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10년 특칙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적용하지 않고 5년, 10년 기간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수급인이 도급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인은 자기 자신에게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게 되고, 4번 따라서 사안의 경우 도급인 갑은 담보 책임 행사 기간엔 별도의 면제 특약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을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결론만 내려주면 되고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판례는 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에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때 하자하고 상당한 인과관계는 손해를 냈다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여기 철거 및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 해결. 판례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당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드는 모든 전체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죠. 물론 당연히 판례 번호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급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 문제집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기본서 내용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하고 문제집만 충실히 하셨다고 한다면 내용을 많이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두 문제에서는요 1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점 이상, 보통 15점을 딱 얻었다고 한다면 1번 문제에서는 25점에서 30점을 갖다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자, 약수형 문제입니다. 갑주택의 임대인 갑이 임대차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갑주택이죠. 주택을 갖다 빌려줬을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하고, 상가 점포를 갖다 빌려주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고 주택 임대차를 갖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에 의한 그 효과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여기도 문제를 떠보게 되면 자, 임대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요 임차인 을이 있는데 건물주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이 X라고 하는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택 임대차가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이때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은요, 요 건물을 갖다가 원상 회복해가지고 인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요,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동시행 관계로 반환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요, 이 경우에 건물주 갑이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요, 그 지역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하고 그 효력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임차권 등기의 효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약수령이니까 단순히 1번 쓰고 임차권 등기 명령한 임차권 등기의 의를 갖다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 그러니까 효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에 관해서 의하고 효과 효력을 갖다가 약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명확하게 묻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준 거죠. 자, 예시된 모범 답안을 갖다 봅니다. 문제집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를 더 보게 되면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의 임차권 명령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뭐 이거 한 줄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이 그 지방법원 등에 찾아가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말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력이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요,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 당연히 공시가 됐으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용수익을 갖다가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되기 전에 대항력 갖췄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갖고 있다. 그러면 등기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즉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나중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우선 변제를 갖다가 받을 권리가 없다. 당연하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가 끝났는데 병이라고 한 새로운 세입자가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선순위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나도 쓸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대항력은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련해서 든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때 등기 비용을 다 청구하는 건 별로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임차권 등기가 딱 됐을 때 그럼 내가 임차
요 임차 보증금을 딱 반환 줄 테니까 등기부터 말소하고 와. 그러면 등기 말소가 선이행 관계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건 받을 돈은 채무 변제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말소하고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선이행 관계.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임차인은 이때 민사집행법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 조문을 갖다 쓸 필요가 없이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약수령 문제는요, 임차권 등기 효력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권 등기 요것에 의한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 위에 들어온 세입자는 대항력은 가져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 5줄 정도만 쭉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요, 이것도 거의 주어진 20점 가운데서 15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측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과락을 벌써 면했다는 얘기죠. 20점 이상이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요, 문제 3번을 봅니다. 갑은 그 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그와 동시에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기로 했는데 이때 매수인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행시체에 빠진 거죠.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니까 이때는요, 동시행항변권이 발생이 된 거예요. 동시행항변권. 이 경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제공이 없이 을 상대방 매수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청구했다고 한다면 이때 을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자, 중도금 지급 등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길이 되어서 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매도인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고 이때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해서 약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계약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이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 자, 근데요, 이때 매수인들이 중도금 지급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때는 중도금 지급이 지체가 됐죠. 중도금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도금 지급이 지체가 되고 있는 중에 마지막 잔금 지급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잔금 지급일이 됐으니까 항변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자기 채무이행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중도금 지급을 갖다 청구하게 되면 이 중도금하고 잔금은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게 돼버렸죠. 따라서 이때는요, 당신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밀린 중도금 원금하고 이자 붙이고 잔금을 갖다가 포함해서 동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3번도 사례형 문제라고 나와가지고 이때 문제 제기, 커다란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문제의 제기에서 항변권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항변권을 갖다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항변권의 의라든가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이건 추가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냥 바로 3번으로 가셔도 돼. 3번으로 가셔가지고 동시행항변권 성립요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 사안의 해결,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항변권 행사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놓으시고 항변권 행사 여부 이렇게 써놓으시고 항변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의라든가 법적 성질이라든가 성립요건. 따라서
이때는 항변권 성립한다.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된 모범 답안을 갖다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봅니다.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갖는다. 본 사안에 있어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항변권 행사가 인정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당연하죠. 이때 항변권 행사는요,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긴 주어진 문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즉 자신의 채무는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만을 갖다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을은 당연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갑도 이때요, 잔금이라든가 중도금 지급이 없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잔금이라든가 중도금에 대한 지급 요걸 따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을 똑같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번 동시행항변권의 의 및 법적 성질입니다. 의가 나와 있어요. 동시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갖다가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 또 이러한 것들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항변권 행사 포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 중요한 건 3번이죠. 따라서 이런 내용을 따가 안 쓴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만 충실하게 써주게 되면은요, 쓸 거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요, 당사자가요 쌍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갖다가 부담할 것, 그 다음에요 변제기가 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권리 이행을 청구할 것. 이 세 가지만 써주면 돼. 근데 이것도 세 가지를 갖다 쓰게 되면요, 기본 내용이 조금 부족한 듯 이렇게 보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성립요건 세 가지 내용만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1번 쌍방이 부담하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돼야 돼요. 변제기. 항변권 발생이 돼야지만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지, 날짜가 되기 전에, 변제기 되기 전에는 항변권 행사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날짜가 돼야 돼요. 항변권 발생할 날짜. 따라서 원칙,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면 항변권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즉 매수인처럼 매도인 상대방보다 먼저 중도금 지급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선이행 의무자일 때에는 동시행항변권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할 매수인이 등기 줄 때까지 중도금 못 줘,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외, 이게 중요한 거죠.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이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불안을 이유로 항변권하고,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이때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자 항변권 발생이 됐을 때에는 지체에 빠진 사람도 당연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요게 두 가지 예외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갖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억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자, 보세요.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팔레이트죠. 왜냐하면 항변권 인정 여부는요, 변제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이행 청구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행 청구 시, 요것 때문에 이행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불안을 이유로 한 항변권 있죠. 이것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면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이걸 같이 비교를 해주게 되면 이때는 출제위원회에 채점을 하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을 이유로 항변권,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되어 반대급부의 이익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그 불안한 범위 내에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죠. 따라서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어요. 이때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중도금을 갖다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이때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상태에서 1차 중도금 줬는데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아니면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요 소유권을 갖다가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불안하니까 등기 말소가 될 때까지는 나는 대금 지급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항변권 행사 변제기가 됐을 때에는 당연히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기억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이죠.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청구한 거죠. 이행을 청구했을 것. 요 세 가지 요건 써주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자도 당연히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요것만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것도 아무리 대충 썼다고 하더라도 12점 이상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60점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입니다. 1번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더라도 매도인 갑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인 을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까지의 중도금 지연이자 및 잔금 갑의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는 매도인 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 4번. 이 문제 4번은요. 갑을병의 관계로 주진 않았죠. 단순 약수령입니다. 근데 이 문제 4번은요.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을 갖다가 출제는 적절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40점짜리 그 다음에 약수령 20점짜리 두 문제 전부 다 갑을병으로 냈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를 땄을 때는요. 시간 안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간 안배. 근데요. 이 임차인이 갖고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약수령 문제를 쓰신 분들은요. 의외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을 따가 조절해서 적게 압축해서 쓰는 능력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요. 문제 답안을 갖다가 많이 연습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몰라서 못 쓴 게 아니고요. 쓰다가 보니까 내용이 중간에서 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약수령 문제로 나왔을 때는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모범 답안은요. 그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다 표시는 해놨지만 중요한 거는요. 주어진 문제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의 요건 효과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쓰시고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의가 뭐예요? 건물이라든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그 부속물을 갖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의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일 것,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것, 독립성이 있을 것, 객관적 편익을 갖다가 제공하는 물건일 것, 그 다음에요. 차임연체 채무 불이행이 없었을 것.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분설해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임차인이 갖고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시가상당 대금을 갖다 받기 전까지는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이 문제의 내용은 의외로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이해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모범 답안. 의와 법적 성질입니다. 자,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라든가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라든가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부속시켰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경우 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번 법적 성질입니다.
자, 매수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형성권이죠. 따라서 임차인이라든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전 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매가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한 처음부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을 하게 되면 그 포기 약정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 다음 비용 상환 청구권과의 구별. 이것도 시간이 남으면 써주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우리는 의만 쓰고 형성권이다. 그 즉시 매매계약 체결이 된다. 이 정도만 써주면 되죠. 근데요 이러한 것들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독립성 의무죠. 자, 부속된 물건이 독립성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독립성이 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이 부속된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기존 건물이라든가 공작물에 부합이 되어서 독립성이 없으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적용 범위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또는 전 차인에게 인정이 되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일시적 임대차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 요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적법한 임대차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 편익을 했다가 증대시킬 것, 그 다음에 이때 부속물이 계약기간 만료가 됐을 때 현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임차 물건의 수선 내지 증개축 부분처럼 임차인이 덧붙였지만, 즉 부가했지만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임차 물건의 구성 부분으로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객관적 편익을 증가시켜야 돼요. 임차인의 개인적 특수한 영업의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편익의 증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 가치를 다 증대시켜야 되고, 따라서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 부속된 물건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이때는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직접 샀으니까. 그 다음 3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일 것.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것.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채무 불이행 연체 때문에 해지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요 내용을 따가 요건으로 그냥 쭉 제목만 써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권리 행사의 효과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효과.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즉시 매매 계약 체결이 되죠. 매매의 성립. 따라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권리 행사로서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이때는 매매 대금에 관해서 민법에다가 별도의 규정을 둔 건 아니지만 이때는 그 권리 행사일 당시 시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 시가. 그 다음 이때 임차인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게 되면 독립성 갖고 있는 물건이니까 철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예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부속물에 대한 철거권도 인정이 된다. 그러나 반면에 임대인은요 매수 청구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철거권을 행사하는데 임대인이 그 철거하지 못하고 나한테 팔아 강제적으로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대인으로서는 그 사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진행된 행정사 2차 계약법 문제를 따보시게 되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년도에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아주 축하를 갖다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금년도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안지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분들은요. 이 틀을 갖다가 교훈 삼으셔야 돼요. 기본수 많이 보신다. 그 다음에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외워서 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모범 답안을 딱 만들어 놓고 목차를 정리한 다음에 단어를 써놓는 키워드 기억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시험장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고 쓰시기 위해서는요.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쓴다는 이러한 것이 실제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손에 불을 틀 때까지 쓰셔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합격하실 수 있는 모든 점수를 얻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행정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아주 멋지신 그러한 방향 잡아서 활동하시기를 갖다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점수가 났다. 그분들께는 위로를 갖다 드리고요. 이걸 갖다가 발판 삼아서 내가 이 부분에 연습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을 통해서 결과를 얻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